여기서 그래서 연애 부르짖는 죽이는 소리가 차차로 사람길을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건들에게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몇몇 삼고 말할 바를 잊고 먼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향수의 죽음을 만난 곤절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뭐냐? 바로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락. 그래서 윤직원 영감 집안이 몰락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암시해 주는 게 이 장면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요. 그래서 실제로 요 뒤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이로 인해서 윤직원의 영감의 집안이 폭삭 주저앉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직원 영감과 등장하는 인물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때 이 윤주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종수, 종학이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서로 생각하는 게 이제 원래는 이 윤직원 영감이 아버지를 싫어하는 이 아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종교를 믿는다든지 기독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싫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사를 모시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데 전통적인 것과 그다음에 현대적인 것 그래서 갈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각 없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다든지 돈을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학이가 그것들이 잘 맞았는데 그런 것들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그 부자들 같은 경우에 사이들 서로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대 현실의 윤직원 영감의 인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태평천하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태평천하라고. 그래서 그 근거는 화족회와 불황대 같은 수령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수십만 명이 동경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조선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순사들이 길거리에 있어서 공명정대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약간 민족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대, 윤리의식 같은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이기적인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 창작 당시의 현실간의 차이를 파악해보고 이를 통해 작가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는데 윤직원 영감이 인식하는 현실과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현실간의 차이 그랬을 때 인식하는 현실은 태평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평천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때는 오히려 말하자면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고 있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런 일제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돈이 많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자신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창작된 현실은 실제로는 우리 민족을 짓밟고 억누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잘못된 시대의식, 민족의식, 윤리의식을 갖고 있던 이런 윤직원 영감 같은 인물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지적인 논평, 그 다음에 편지적인 논평이 나타나면서 또 민요체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민요체예요. 민요체의 서술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민요체의 서술이 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다든지 과거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약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주는 효과는 뭐냐면 이를 좀 더 풍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조금 더 자세히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게끔 하는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태평천하는 일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감상용이라면 태평천하는 일제 강점기 상을 살기 좋은 시절에 믿는 윤직원 영감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풍자소설이다. 그래서 전체 15장이 되어 있고 장마다 제목이 붙어있는데 서술자는 뭐뭐입니다. 식의 경험체 문제를 통해서 판수라는 상대처럼 독자가 가까운 위치에서 인물을 조롱하고 희화한다. 또한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면서 인물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판단이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일수록 희화적 풍자, 그러니까 마치 웃기게끔 말하자면 조롱거리는 놀리듯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자 강해지는데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인물은 둘째 순자인 윤종학뿐이다. 윤종학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글을 쓴 태평천하를 쓴 채만식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사회주의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채만식 소설에 나타나는 풍자는 일제강점기 지식으로 지었던 시대와 비판 정신을 풍자로 표현한 것이다. 풍자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고 왜곡해서 비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풍자는 해학적이다라고 풍자하고 구분하려면 해학적인 건 좀 더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건데 풍자는 글을 통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 그래서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고 해학의 웃음이
긍정적인 반면에 풍자 요소는 비판적이고 대상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민중의식이 결합되고 이기적인 민주화 영감을 통해서 조선의 비극적인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언제껏 1930년대 그런 쪽으로 비판했다. 레디메이드 인생에서는 일제강점기 지신이 얘기하는 경제 고통과 지적 갈등. 그 다음에 칠숙에서는 작가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의 힘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을 부정하는 독특한 풍자기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가의 소설을 읽을 때는 또 다른 그 사람의 다른 소설을 읽거나 다른 작품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이 시대에 같은 비슷한 소설로 염상섭의 3대라든지 다른 소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 비판을 하는 그런 시대를 풍자해가면서 써놓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읽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알겠죠?